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오르며 오접종이나 이상 반응 신고도 자연히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일부 이상 반응에 대해선 경증이라 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 이후에는 2차 접종도 자녀 백신을 신청해서 맞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 중인데 이렇게 되면 접종 완료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받으러 지난 6일 병원을 찾은 20대 남성. 접종 받은 지 3시간 만에 아스트라제네카로 잘못 접종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더나에서 아스트라 이거는 100% 정말 다를 텐데 정확하게 검사와 관리를 해줄 것인지가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이 같은 교차 접종 오류 사례는 323건. 오접종과 더불어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도 전체 접종 건수가 늘면서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증 이상 반응 신고 사례 중 2,100여 건에 대해 백신과의 관련성을 평가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건 252건, 34건은 인과성 불충분, 나머지는 백신과 무관하거나 판단 보류로 분류됐습니다.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중증 이상 반응 환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가 지원 대상을 더 확대했습니다. 심근염과 심낭염, 혈소판 감소증, 후각상실 등 세계보건기구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 반응의 경우 경증이더라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근염, 심낭염의 발생 비율을 고려를 해서 지금 앞으로 약 한 2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계를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기존 접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고 간병비도 포함됩니다. 확대된 피해보상 제도는 코로나19 백신으로 한정됩니다. 다음 주부터 접종이 진행되는 독감 백신의 경우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에 한해서만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접종 완료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추석 이후부터는 자녀 백신으로도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어선 미국이 의무 백신 접종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직접 대책을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맞지 않는 건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까지 치솟은 상황에 대해 파우치 미 백악관 수석의료고문은 여전히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지어 어느 정도 통제된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금의 15분의 1 수준인 10,000명보다는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좀 편한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일부 지역의 응급실까지 포화 상태가 되며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이 8천만 명에 달한다며 백신 접종 확대를 앞세운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직원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 직원은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받도록 규정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All employers with 100 or more employees that together employ over 80 million workers to ensure their workforces are fully vaccinated or show a negative test at least once a week. 1,700만 명의 의료 종사자는 물론 연방정부 직원,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일반인에게는 아예 백신 접종을 전면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엔 벌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더 이상 개인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조치로 몇 달 안에 백신 접종이 크게 늘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을 열흘 앞둔 미국 일부 지역에선 대규모 접종소가 다시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개학 이후 늘어난 어린이 환자가 신규 감염자의 4분의 1에 육박한 가운데 학생 수가 60만 명에 달하는 LA는 12세 이상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당시 미래통합당 당 조직이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 차원의 기구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고발장에 참고가 된 초안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가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장과 거의 판박이인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던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의 보좌관이 초안을 가져왔으며 실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당무감사실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문건은 당무감사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변호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 초안을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글 파일로 된 초안의 문서 정보를 보면 작성 시점은 총선 이후인 4월 22일, 작성자는 어셈블리, 즉 국회로 기록돼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문건 중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건에서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규명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정 의원부터 실제 고발장 작성자까지의 경로는 확인이 된 셈입니다. 특히 어떤 식으로든 당 공조직의 연루도 확인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얼개를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된 경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살펴볼 수 있도록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해서 운영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사를 넘어 국민의힘은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들을 태운 민간 항공기가 카불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외국인 탈출은 용인했지만 탈레반은 내부적으로는 강압 통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두바이에서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줄지어선 승객들이 카타르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처음으로 카불 공항에서 외국인들을 태운 민간 항공기가 이륙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탑승했으며 외신들은 100명 이상이 탑승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will be an international flight coming from Doha to Kabul, and it is a commercial flight or charter flight. 카불 공항을 떠난 외국인들은 카타르 도하에 무사히 도착했으며 탈레반은 곧 카불 공항이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الميدان دغه برخه سي زموږ قطري ورونو تخنیکارانو تخنیکی ټیم دلته کار کوي او خپل کار نهایت ته نږدې کړی د موږ ډېر خوشاله یو خوښ یو چې دوی خپل کار بشپړ کړي او نهایت کې ان شاء الله د میدان قریب الوتنو ته عادي کیږي او پرواز. 앞서 로이터 등은 탈레반이 외국인들이 카불 공항을 통해 아프간을 떠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내부적으로는 강압적인 통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남성으로만 이뤄진 내각 구성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이를 취재하던 취재진에 탈레반이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이와 함께 계속 이어지는 시위와 관련해 앞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위는 모두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여성들이 스포츠 경기를 하는 도중 얼굴이나 몸이 노출될 수 있다며 여성들의 스포츠 경기 출전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9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이 현재 진행형이라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정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1,857명, 해외 유입 사례가 35명입니다. 서울 666명, 경기 603명, 인천에서 117명이 나와 수도권에서만 국내 발생 확진자의 74%가 확인됐습니다. 비수도권은 충남 77명, 대전 48명, 부산 38명 등 대부분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자가 43만 8천여 명, 접종 완료자가 29만여 명 늘었습니다.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62.6%, 접종 완료율은 37.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확진자는 줄어든 반면 수도권 유행이 다시 확산됐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달 휴가철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연휴에 지역 간 감염의 악순환이 또 발생한다면 4차 유행은 더 길어지고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방역 상황이 안정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 회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추석 연휴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일부 방역 기준을 조정한 것을 방역 완화 메시지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전 수도권 확산세를 반전하기 위해 직장이나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는 연휴를 맞아 쉬게 될 외국인 근로자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는 사흘 연속 호남을 찼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중대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주말 1차 국민선거인단의 투표율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송략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을 고리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적폐를 수사하는 정의검사가 아니라 정의를 빙자한 적폐검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장의 가족에 관한 일이고 총장 몰래 부하들이 뭐 그리 충성심이 높아서 저는 그 변명이 전혀 수긍이 안 됩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뒀던 이낙연 후보는 사흘 연속 호남에서 행보를 이어갑니다. 당 지도부 만류에도 의원실 짐을 빼는 등 의원직 사퇴 의사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계산해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3, 4위 후보들은 주말 경선지 중 하나인 강원을 나란히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을 이길 사람이 이재명이었다면 홍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정세균이다.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라. 이번 주 토요일 개표가 이루어지는 대구, 경북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율은 63%를 기록했습니다. 첫 순회 경선지였던 충청권이 40%대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말 결과가 나올 64만 명 규모의 일반 국민선거인단 역시 온라인 투표율만 7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추세면 이번 주말 전체 선거인단의 30% 정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세론이 굳어질지 추격의 발판이 마련될지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다음 주 1차 컷오프를 앞두고 면접관들로부터 압박 면접을 치렀습니다. 공격적인 질문에 일부 후보는 진땀을 뺐고 일부 주자는 맞서기도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12명의 대선 주자 중 첫날 면접을 치른 주자는 6명. 정책 발표회가 학예회 같다는 비판을 받았던 탓인지 이번 면접관들 질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이 소환됐습니다. 2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성희롱 발언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막말이라면 내 수용을 하겠는데 그건 성적 희롱은 아니죠. 아니.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배신자 이미지가 있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도 확장성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울하죠. 영남의 보수권의 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분들도 저는 생각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해 진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SMR 지금 원자력 발전소 4분의 1 크기의 원자력 발전소 지금 어디다 짓겠다라는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느 곳에 줘야 될지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고 그냥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SMR 짓겠다라고 하면 끝입니까?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박 면접 뒤 토론회 아닌 면접 방식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쇼잉업하는 행사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사람 쭉 세워놔놓고 연단에 세워놔놓고 객석에서 막 질문하면 되잖아요. 진중권 교수는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분을 면접관으로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원희룡 등 나머지 6명 주자가 압박 면접을 치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름폭을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28포인트 하락한 3,111.42에 코스닥은 3.39포인트 내린 1,031.2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실업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도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며 봉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 규제 우려로 급락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반등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SK이노베이션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힘입어 전일에 이어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크래프톤은 잠재적 물량 출해 부담에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71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월병들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 상하이의 월병 판매점 광밍춘입니다. 바닥이 평평한 솥에 훈제로 월병을 구워내는데 맛이 좋아 인기가 많습니다.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월병을 사기 위한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今天早上5点半就到这里了，我到现在已经排了4个多小时。 쓰촨성 루저우시에서는 전통 약재를 넣은 월병이 선보였습니다. 반죽에 율무나 참마가루를 섞고 인삼과 진피 등을 팥과 섞어 만든 소를 넣어 맛과 건강을 모두 만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윈난성은 지역 특산품을 재료로 한 월병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일리톨과 야생버섯 월병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거 화려했던 포장이 간소해진 것도 올해 월병 시장의 큰 특징입니다. 엘살바도르 남서부 해안가의 한 작은 마을 엘존테. 약 3,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이 해안가 마을은 서핑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은행이 없고 주민 대부분이 은행 계좌도 없는데 주민들은 식당이나 노점상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서핑을 즐기러 이 마을에 왔다가 정착해 살고 있는 미국인 마이클 피터슨 씨는 비트코인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I just have a love for the community here and a real belief that Bitcoin can really impact the life of those that are unbanked. 하지만 엘살바도르 국민 모두가 정부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수도 산살바도르에서는 반대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They're trying to change the whole country into a casino where El Salvador is not a casino. 하지만 엘살바도르 정부는 은행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법정화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운용 조언이나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하는 일본의 한 스타트업입니다. 젊은 직원이 대다수인 다른 스타트업과는 달리 이 회사는 직원 20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60대입니다. 40대 사장인 오하라 씨는 작년층의 축적된 경험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 강조합니다. サービスの中身がですね、やっぱりどうしても知見とか経験を必要とするものなので、いいサービスを作ろうとすると、おのずとですね、シニアが中心になってくる。 65살인 무라카미 씨. 은행에서 평생 기획과 외환 분야 등에서 일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에게 배당되는 일감이 줄어 초조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3년 전 이 회사로 이직했고 지금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금융기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せっかくいいノウハウというか知識とか経験を持っていながらもそれを活かせない部署に回されてなんかこう隅っこに追いやられてる。 무라카미 씨는 줄어든 연봉 40%보다 일하는 보람 100%가 더 만족스럽다고 강조합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화려하면서도 비운의 주인공으로 회자되는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 그녀가 생전에 소장했던 다이아몬드 팔찌가 오는 11월 9일에 스위스 크리스티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고돼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거립니다. Ils sont composés de 112 diamants de taille ancienne
Leur taille va de à peu près 1 carat pour les plus petits jusqu'à plus de 4 carats pour les gros diamants qui se trouvent au milieu. 경매소 측은 이 팔찌에 대해 마리 앙뚜아네트가 혁명 이전인 1776년 파리의 보석상에 주문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팔찌가 각각 다이아몬드로 이어진 세 줄로 구성돼 있어 목걸이로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Au total, nous avons entre 140 et 150 carats de diamants. C'est un poids qui est extrême et donc la valeur intrinsèque de ce bijou déjà est énorme. Puis après on rajoute la Provence Marie-Antoinette, comme la petite étiquette de l'inventaire le dit à l'intérieur de la boîte. 경매 관계자들은 이 다이아몬드 팔찌의 예상가로 최고 400만 달러까지로 추정하고 있지만 경매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내연남에게 주거 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2019년 남성 A씨는 유부녀 집에 3차례 방문해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A씨는 주거 침입죄로 기소됐는데 1,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A씨 행위로 남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컸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아내의 승낙을 받아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거라며 주거 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이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주거 침입죄상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거주자가 없을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륜이라는 출입 목적을 남편이 원하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만으로는 주거 침입죄가 정한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이 출입을 허락해도 다른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1984년 대법원 판례를 37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한편 대법관 2명은 한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했더라도 다른 거주자는 거부했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주거 침입으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지난 5월 인천에서 딸을 데리고 유치원에 가던 엄마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운전자는 눈 수술을 받아서 피해자를 못 봤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1일 인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4살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4살 A씨. 재판에 앞서 구속당하기 전 모녀를 보지 못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잘못 인정하십니까? 길 건너도 모녀 정말 못 봤나요? 급제동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5m가량 끌려가다 숨졌고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고 사흘 전 눈수술을 받은 데다 차량 기둥에 가려 피해자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4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여서 스쿨존 여부를 알면서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한 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사막을 내달리는 자동차 추격 장면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매드맥스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를 본떠 자동차 대신 경운기가 우리 갯벌을 내달리는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동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자, 준비하세요. 출발할 거예요. 하나둘 갯벌로 향하는 경운기. 드넓은 갯벌에 모여든 경운기 수십 대가 대열을 갖춰 질주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담아낸 영상.
경운기가 갯벌을 내달리는 장면은 할리우드 영화 매드맥스를 본뜬 겁니다. 충남 서산의 갯벌이 영화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고 빠른 배경음악에다 제목도 갯벌의 의미를 담아 머드맥스로 지었습니다. 경운기를 도색하고 영화 속 소품까지 재현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서산 마늘이라는 추측을 낳은 해골 장식은 조개 껍질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매드맥스에 나온 거기도 하고 이 바지락들이 그 어민들이 캐는 그 바지락이거든요. 그냥 패러디를 똑같이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디테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힙합으로 시작해 구수한 민요자락으로 끝나는 유쾌한 영상. 지난해 현대적인 판소리와 독특한 안무로 화제를 모은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의 후속작입니다. 새로 공개된 8편에서는 천년고도 경주를 배경으로 랩 음악이 흐르는가 하면 대구 도심에서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천연덕스러운 춤 동작이 이어집니다. 외국인들도 코로나가 끝나면 오게 하고 국민분들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라는 착안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좀 더 MZ세대 감성으로 좀 뜬구름 없지만 어쨌든 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에 관광공사는 머드맥스 제작 과정을 담은 후속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동혁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전라도와 경남은 오늘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중부지방에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30에서 80, 제주 산지에 최고 120mm 이상, 전북 남부와 전남, 경남 남해안에 5에서 30,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북부에 5mm가 채 되지 않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제주도에만 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도에 비가 내릴 때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대부분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초강력 태풍 찬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다음 주 초에 중국 남동 해안에 다다른 뒤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화요일과 수요일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앞으로의 태풍 진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